충남 서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살해했는데 숨진 여성이 죽으면서 한 말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엄벌에 쳐달라고, 아버지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받아들이지 말라고 국민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상황 한번 알아보죠. 자,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10월 4일 날 오후 3시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백주 대낮이죠. 대낮에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그 피해자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네, 그 가게를 가게로 찾아간 거죠. 찾아와서 뭐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은 뭐 아마도 도끼 같습니다. 도끼하고 흉기도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그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삽으로 그걸 막아서 갖고 그나마 좀 이제 거기서 바로 돌아가시는 건 막았지만은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 갖고 돌아가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피해자분이 그 돌아가시면서 그 아이들 걱정을 한 전형적인 가정폭력 사건이지만 몇 번의 그걸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참 걱정하고 분노하시는 사건입니다. 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부인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게 했는데 이 사건은 전주환 사건하고 딱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주환이도 선고 바로 전날 살해를 했죠. 네. 지금 이 범인도 그 보호명령서라고 말하자면은 이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테니까 네. 접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걸 오전에 받고 오후에 바로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거는 네. 임박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국가 공권력이 어디까지 치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패가 전주환 사건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아니 주장하면서 이 남자 뻔뻔하게 아내가 외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삽으로 그 자기가 그 부인을 뚫으려는 그걸 막으려고 했던 행인에게도 지나가던 그 도와준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그럴 만하니까 내버려 두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중심성하고 자기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사건은 아마도 2003년 4년부터 아이들이 주장하는 바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입증한 바가 계속적으로 아주 지속적인 폭력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거의 경제생활을 안 하고 이 부인의 거의 기생생활을 계속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뭐 돈을 얻어갖고 사채업을 하면서도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채업을 하고 근데 잘 안 되니까 또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는 방식으로. 근데 이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9월 달에 한 달 전이죠. 심각한 폭력이 있어갖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했고 당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다 받아갖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그걸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할 동안 경찰은 뭐 했느냐? 그것이 이제 이 유가족들의 주장이고 주변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네. 분명히 경찰이나 국가공권력은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처참하게 상해 폭력이 이루어졌는데 왜 격리를 안 시키고 예, 부인을 그렇죠. 시키죠? 이 부분이 사실은 네. 법적인 쟁점과 실제 가정폭력 상태에서의 범죄적 쟁점이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아주 평온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고 뭐 약간 좀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폭력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가지는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내 거니까 내 상황이니까 당신 그만 관여하지 마. 주변에서 관여하지 마. 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폭력을 행사하면은 흥분해 갖고 뭔가 막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누적된 가정 폭력 범죄자들은 되게 차분합니다. 그래요? 되게 차갑게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왜 내 행위는 정당한데 그러니까 아주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거예요?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왜 당신이 뭐 이렇게 저기 방해라고 하는 거고 특히 경찰들이 오게 되면은 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요?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우리 집안일에 왜 예, 끼어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일상화된 대응 방식입니다. 피해자 아들이 국민 제안 청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가해자가 주장하는 소위 외도 때문에 이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것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들이 예, 어머니는 열심히 사셨고 이제 아버지가 그 정도의 폭력이 있어갖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피해자 탓이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변명 그리고 이것은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이 다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주장하기를 나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나는 심신미약이니까 감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되면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될 텐데 우리 그러면 아버지가 또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다. 그렇죠. 이거 못 견딘다. 무기징역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소에 본인이 아버지를 봤는데 네. 그 정도 술 먹고 가는 정신이 오히려 한 번도 말짱하다. 기억을 잃은 적이 예, 없었다라고 이 아버지 하는 말은- 겁니다. 예. 아버지 말은 거짓말이다. 예, 예. 이런 얘기하면서 엄마하고 2003년에 결혼을 했는데 2004년부터 술, 도박, 외도로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은 바로 아버지다. 어머니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했으며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옷을 다 벗기고 밖에 나가가지고 서 있게 하는 그 식으로 폭행을 했다, 폭력을 행사했다, 화분을 던지고 기분 나쁘면 박상 집어 던지고 뭐 리모컨 재떨이 던지는 건 일반 다반사였고 엄마가 운전을 할 때 내비가 시끄럽다고 휴대폰 내비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바깥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엄마에게 담배로 누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칼을 목에 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엄마를 계속 괴롭혔고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3명인데 아이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 일이 또 지금 반복되었다. 가정폭력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이고. 아이들 때문에 당사자는 보호시설에 간다 한들 걱정 때문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 아이를 지금 협박합니다. 또 아빠가. 그렇죠. 야, 그리고 엄마가 본인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 도망갈 거라고 염려해서 그 집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또 강제로 협박하고 인 거죠.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이마와 턱이 찢어지고 그게 9월 6일 상황입니다. 엄마를 칼로 다리를 찌르고 담뱃불 넣어줘. 너무너무 끔찍한데 문제는 4번이나 신고했는데 소용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보호, 그러니까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거 지금 알려드릴게요. 접근금지 신청 같은 걸 하게 되면 혹은 내지는 경찰이 이제 분란이 있는 그 가정집에 오게 되면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해드릴까요? 접근금지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신고된 걸 가지고 곧바로 경찰이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든 누구든지 격리를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부인을 보호하고 남편이 이제 딴 데로 나가라고 해요. 근데 알았다고 해놓고 간 다음에 만약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부인이 신고해도 그 당시에 만약에 남편이 집에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인이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주해서 뭔가 지켜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눈을 피해가지고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괴롭힐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그걸 어긴다 하더라도 보통 과태료 처분밖에 받지 않고요. 실질적인 억제력이 없는 거죠. 예, 나중에는 이 피해자들도 이 남편들이 꼭 남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한쪽 배우자가 너 자꾸 이러면 애들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애들 학교 가가지고 내가 정말 해코지 하겠어? 라고 말하는 협박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고 내가 다시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도 딱 그 꼴입니다. 예. 타협이 보통 그래서 일종의 수동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가해자가 일정 제시를 합니다. 내가 요거까지만 할게. 너는 요거 취소해. 라는 방식으로 하지만 가해자의 논리대로 들어가면 폭력이 그 다음에 계속 지속되고 그걸 가지고 다음 법정에서 주장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피해자가 이거 원했지 않느냐.
라는 방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 논리가 되는 구조가 딱 이겁니다. 이 아이가 낸 청원서에 의하면 10월 4일 오전에 퇴거 조치 신청서를 엄마가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날 오후 가게를 찾아간 아빠는 대화를 요구했고 엄마가 이것을 거절하자 미리 가방에 숨겨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 가방에 숨겨둔 손도끼와 칼을 들고 도망가는 엄마를 잡아 머리카락을 잡고 도로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머리를 도끼로 하고 칼로 가슴과 복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인은 정당화되지 않는데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바람 피운다면서 막 덮어 씌우고 저희 엄마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대해서 외도한다는 그런 그 올가미를 씌우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엄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빠는 술 먹고 기억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거짓말로 빠져나오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자, 이거 사실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줬대요. 예. 네, 근데 이 날은 또 스마트워치를 안 차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개수대를 이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게 되면 물이 튀니까 네. 그것을 벗어놓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당시는 또 충전 중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스마트워치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런 가해자들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네. 흔히 말하는 덫을 놓거나 아니면은 기습을 하는, 그러니까 숨었다 기습하는 형태의 폭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누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워치라는 건 누른 상태에서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찰. 네, 근데 네, 네. 문제는 1분 안에 살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보호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된다. 지금 말하자면 가해자한테 위치 추적기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의 위치 추적기와 스마트워치를 연동시켜서 접근하면 경보가 울려 도망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피해자가 무슨 이런 전문가도 아닌데 항상 이걸 사주 연결할 수 없지 않냐. 네. 지금 이 논란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로에님께서 베프의 쪽 배상훈 교수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지난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예. 총 5번의 경찰 폭력 신고가 있었었고 그 동안에 경찰은 4번 출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처음 신고했을 때부터 경찰은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떨어져라 이렇게 분리 조치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분리가 되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제대로 않았던 것 같아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안 하는 겁니다. 사건이 다 다른 겁니다. 1차, 2차, 3차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알람이 떠야 되는데 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찰들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신고가 들어오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것을 그 다음 단계 엑셀레이팅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 현장 경찰한테 주기 때문에 현장 경찰은 가장 최고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저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런 가해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손잡고 경찰한테 친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은 최저의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라고 콜백을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4번 출동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치의 엑셀레이팅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현장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 경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사실은 또 아주 베테랑보다는 초짜들이 많이 하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뉴얼 습득이나 혹은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됐는데 그런 걸 좀 잘 못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야 돼요. 예. 네, 심리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워갖고 보인 효과. 채워야 돼요. 얘는 범죄자다라는 걸 만방에 알리는 효과가 그렇죠.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범죄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용히 해결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 조치도 정반대예요. 이게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네, 법을 고쳐야 됩니다. 매뉴얼도 고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6일 사건에서도 머리 부분을 가격했고 자칫 잘못하면 숨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접근 금지를 어겼고 그런데도 경찰은 주의만 주고 사라졌고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또 협박을 했고 9월 19일에
이번에 찾아와가지고 정말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번에 특수상해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피해자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자 아내는 미용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손이 계속 물을 쓸 수밖에 없어서 개수대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스마트워치를 빼내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남편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결과적으로는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고요. 징후는 차고 넘치고 피해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네, 피해자 문제는 다 한 거예요. 전주환 사건의 피해자도 절차를 다 지켰습니다. 피해자들은 다 지켜요. 예, 국가공권력을 믿고 했는데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의 폭력성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해자의 폭력성에 맞춰서 절차라는 것이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설정이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아내의 외도가 범행동기라고 주장하면서 이따위 행동하는 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법정에 가면은 그걸 주장하겠죠. 내가 이 한 이유가 조 여자가 바람 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아니 바람 폈던지 말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런 게 정당화가 됩니까? 근데 변호사님 법정에 많이 보셨겠지만 50대 남자 판사들이 받아들인 경향이 있죠. 네. 네, 그거를. 왜? 네. 그럴만하니까 저랬겠지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저는 사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 판사님들의 판단이 사실 전 잘못됐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받아들인 경향이 있고 실제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얘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 50대 판사 남성들도 그 가해자 남편처럼 내 와이프가 외도하면 안 되지 이런 기본적인 기보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냥 저 정도면 나 같아도 화가 나겠네. 라고 하는 라고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자, 어쨌든 유족으로는 지금요, 고3, 고1, 6살짜리 아이 3명이 있답니다. 아이고, 고3, 고1. 다 미성년이네. 다 미성년이네. 유족이 청원을 올린 이유는 혹시라도 이 가해자가 짧게 형을 살고 풀려나서 보복할까 두려워서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청원했다고 또 이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두겠죠. 얘를. 과거에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반복된 예. 가정폭력에 예. 시달렸고.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을 위한 구제대책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걱정인데 이게 충남도 지역남 네, 지역에 충청도 서산에 있는. 서울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어떤 범죄 가정적 피해자들의 조치가 많이 있는데 충남도는 그걸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것이 검찰 단계에서는 소위 아시다시피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는데 네. 경찰 단계나 그 전 단계에서는 친족에 의지한 형태의 가정 피해자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지역마다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 외할머니 쪽에서 이 아이를 데려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가해자니까 이 아이들의 생계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막막한 상태인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복지 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미성년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보호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고3인 아이가 또 만 19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아이는 또 여기서 좀 사각지대가 돼서 벗어나게 그렇죠.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또 보호 위탁을 또 가정 위탁을 또 따로따로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산을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서 자기네들이 또 가지고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친척이나 누군가가 또 이제 지정 보호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정보호 법원에서 혹은 내지는 검찰이 법무부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공익 후견이라고 저는 네. 공익 후견인이 꼭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공익 후견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케이스로 안 하고 개인대로 하니까 흩어져 갖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나 그다음에 법무부 내 시설이나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